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0대 후반의 나이로 제2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자식은 정말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연을 끊고 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싶더군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키우며 살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남편까지 먼저 세상을 뜨니 이제 홀가분하게 혼자만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력 강한 딸과 달리 아들은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결국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줘야 아들이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부모로서 도움을 줘야 했죠.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아들을 도와줬는데 혹시나 했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돈을 주니 아들 내외는 저를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되려 막말을 듣고 돌아와야 했던 저는 너무 허무했죠.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가진 돈을 다 주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찬밥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저도 자식이 아닌 남으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었고요. 물론 제가 뭔가를 바라고 아들을 도와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늙어서 기운도 없고 돈까지 없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질게 내치는 자식이라면 저도 더는 자식으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1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런 딸과 아들을 낳았죠. 그 시절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짙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들을 좀 편애했습니다. 첫 딸을 낳고 2달 터울로 아들을 낳았는데 시댁에서도 참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제 아들을 그렇게나 예뻐했는데 딸이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머리도 좀 커지니 알더라고요. 엄마, 난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맨날 진영이만 이뻐하잖아. 말만 그런 거지 우리 서영이나 진영이 둘 다 예뻐하셔. 이러다 딸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까봐 어떻게든 좋게 말하려 했으나 딸이 바보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건 아이들이 좀 크자 저희 가족은 분가를 해서 따로 나와 살았는데 확실히 다 함께 살 때와 달리 딸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쓰며 살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서영이 이번에 기말고사 1등 했다며? 응, 아빠. 자, 아빠가 용돈 줄게. 이렇게나 많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걸로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사. 고맙습니다, 아빠. 그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아들만 챙기며 살다 보니 아들은 자기 누나한테도 버릇없이 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자주 말했더니 첫째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딸은 뭐든 혼자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그런 누나를 보면서 자극을 좀 받는가 했지만 사춘기 때부터 공부하는 아이에 담을 쌓고 살아서 전문대를 들어갈 실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나 남편은 공부로 단 한 번도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음에 더 잘 보라고만 했죠. 확실히 고학년이 될수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고 과외 받고 싶다고 하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정도였죠. 둘째는 재수도 포기하고 남들보다 일찍 군대를 다녀와 돈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했지만 남편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지. 아버지, 저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도 다시 해봐. 이번에 또 안 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들은 남편의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등학교도 내내 놀았으면서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힘들어하는 모습에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딸은 정말 어디 내놔도 뭐든 알아서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표가 뚜렷해서인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더라고요. 그에 반해 아들은 군대를 일찍 다녀와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백수였습니다. 진영아, 얼른 일어나. 아유, 엄마, 조금만 더요. 안 돼.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인데 지금까지 자면 어떡하니? 아유, 5분만요. 얼른 안 일어나? 저는 남편에 비해 자식에게는 좀 엄격한 그런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유독 아들을 아꼈기 때문인지 아들은 집에서도 좀 버릇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딸은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뭘 하든 일을 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며 큰 소리 쳤으나 알바도 한 달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는 금방 30이 될 텐데 제 속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되고 싶은 꿈이라도 명확하게 있다면 기다려 줄 텐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고 물어도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속끓이며 지켜봤는데 아들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 가서 부품 조립을 하는 일을 한다고 했고 그렇게 꼬박 1년을 다녀서 돈을 좀 모으더니 그 다음에는 친구 사업장에 가서 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싫다며 본인 사업을 해보겠다는 말에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뭐든 한다고 하면 믿고 지원해 줬습니다. 아들, 요즘 사업은 어때? 초반보다 나아지고 있어요. 거래처도 늘고 있고. 다행이네. 열심히 해봐. 꼭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야 성공한 삶은 아니었으나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와 남편은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집에 회계사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직업을 떠나서 둘이 잘 어울렸고 딸에게 잘하는 모습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혼자 공부도 잘했는데 돈도 열심히 모아서 집에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아들 사무실에서 같이 일한다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아들보다 3살이 어렸는데 예쁘고 참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니 저나 남편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 모두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니 저와 남편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댁이 좀 사는 집이어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고 자식들 잘 키웠다며 고맙다고 집 명의도 제 앞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재산도 상당 부분 저에게 주었고요.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 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검진도 매년 해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췌장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아, 이상하네. 왜 그래요? 요즘 들어서 갈비뼈 안쪽이 자꾸 아프네. 저번에도 그러더니 병원 가보라니까. 이러다 말겠지. 빨리 옷 입어요. 어디 가려고? 병원 가야죠. 당신 아프면 내가 고생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 사람도 참, 이 나이에 나처럼 건강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치,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은 거니까 가서 진료나 받아보자고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고 남편과 내과를 찾았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CT 촬영이 어려우니까 큰 병원 가서 CT 꼭 찍어보세요. 아니,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췌장암이 의심되는데 확실한 건 촬영을 해보셔야 해요. 남편과 저는 이날 아무 생각 없이 내과에 갔다가 정신이 멍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도 이제 그 병원 가지 마. 거기 의사 완전 돌팔이네. 조용히 해봐요. 전화 거는 중이니까. 어디에 또 전화를 해? CT 촬영되는 병원 찾아봐야죠. 됐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남편은 저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제 눈에는 불안한 모습이 바로 보였습니다. 자식들 신경 안 쓰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나 하던 차에 남편 때문에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단 동네 CT 촬영이 가능한 내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남편을 끌고 CT 촬영을 마치고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그 누구보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바랐습니다. 남편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 뭐라고요? 혹시 다른 사람하고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이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몸 상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에도 전이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췌장암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데 간까지 전이라니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수술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전이까지 된 상태라 수술 여부는 대학병원에 가셔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소견서 써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기저질환도 없었고 체중 변화도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안 하던 남편이었죠. 그동안 건강검진도 빼먹지 않고 꼬박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자. 왜요? 자식들도 알아야죠. 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 남편은 자식들이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죠. 저희는 얼마 뒤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습니다. 동네 CT 촬영을 했던 병원에서는 수술은 어려워 보이니 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혹시나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르니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저는 부지런히 대학병원에 전화를 돌려 가장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저희 부부에게 반전은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CT상으로 같은 소견이라 했고 조직검사 날짜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목소리도 크고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도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식사해요. 당신 혼자 먹어. 아침도 거르고 배고파서 안 돼요. 입맛이 없네.
나랑 먹으면 당신도 입맛 없을까봐 그래. 혼자 먹어. 남편이 애도 아니고 억지로 입에 음식을 넣어줄 수도 없으니 끼니를 거르며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남아있던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췌장암 4기에 전이가 확실했고 담낭까지 안 좋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술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앞에서 남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길면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충격을 받을까 저 혼자 결과를 들었는데 항암 얘기는 또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뭐래? 수술 받으래? 입원하래? 일단 집에 가래요. 그래? 수술 날짜를 잡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제가 전화로 할게요. 남편은 그래도 대학병원이니까 수술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알게 될 거 빨리 말하는 게 맞다 싶어서 집에 돌아온 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무너지면 어쩌나 싶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어렵지만 치료는 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죠. 알았어. 치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암 그거 받아보지 뭐. 정말요? 그래. 당신 혼자 두고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어떻게든 치료받아서 하루라도 더 많이 살아야지. 남편은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원망이나 할 줄 알았는데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걸 받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된 거 저도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을 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관련 서적을 찾아서 남편에게 음식을 해줬습니다. 제가 해줄 거라고는 이것뿐이더라고요. 병원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안내받고 본격적으로 항암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해서인지 처음에는 잘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접 겪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지만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봐요. 아우, 못 먹겠어. 냄새나니까 저리 치워. 남편은 항암을 시작하고 난 뒤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항암을 하면 무조건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남편은 처음 의지와 달리 점점 포기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속은 울렁거리고 식은땀에 통증도 심하다 보니 항암을 자꾸 거부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곧 2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딸이 종종 집에 찾아왔는데 아들보다 먼저 남편의 몸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괜찮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통증도 많이 줄었고 이제 밥도 잘 먹어. 다행이네. 정확히 지난달에 봤을 때보다 얼굴색도 좋아졌어요. 그래? 응. 그리고 내 친구 아빠도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받았다는데 암 크기가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이죠. 그러니까 아빠,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요즘 밥도 잘 드셔. 걱정 마. 남편은 그렇게 항암 치료에 적응해 가는 건지 잘 견뎠고 2차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완치가 목표가 아닌 여기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게 이 치료의 목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췌장암 4기를 진단받았으나 항암으로 크기도 줄었고
부작용도 없이 이겨내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사례를 보고는 저도 희망을 놓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같이 집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씩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일단 항암을 중지하고 상태를 지켜보자고 할 정도였는데 항암 후 퇴원했다가 3일 만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가 호전되니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중환자실로 옮기는 게 반복이었어요. 똑같은 췌장암 사기라도 사람마다 항암 후 결과는 다 다르더군요. 남편의 경우 점점 호전되는 것 같아서 잠시나마 안심했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길면 6개월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6개월 넘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품에서 떠나고 남편마저 옆에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알던 친구들은 집에 찾아와 수다도 떨고 나가서 바람도 쐬자며 저를 끌고 나갔지만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남편이 보고 싶으면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혼자여도 밥도 잘 챙겨 먹고 문화센터에서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준 재산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잘 즐기며 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바로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는데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아들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씩 보내줬고 아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지원이 끊기니 아들은 힘들어했고 저에게 와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엄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안 된다고 하세요? 너 결혼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한테 돈 받으면 생활해놓고 나한테까지 돈을 달라는 말이 나와? 그럼 어떡해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언제까지 돈 달라고 할래?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나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해준 거 없었어. 그런데 넌 결혼할 때 집도 해줬다. 누나랑 비교하지 말고요. 이제 네 힘으로 살아야지. 자식까지 낳아놓고 부모한테 손 벌리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해. 부모로서 자식한테 주는 게 아까울 리 있나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자식들한테 뭐든 다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면 생활력도 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아들에게 지원해준 액수도 적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는데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 뿐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오전 10시쯤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수영 후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하루 일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며느리가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원래 저에게 싹싹하게 잘하던 며느리였으나 집에서 애 키우며 살면서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바쁜데 어쩐 일이야? 그냥요. 어머님 뵌 지도 오래됐고 해서요. 이건 뭐야? 어머님 게장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게 사다가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바쁠 텐데 뭘 이런 걸 다 했어.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이게 뭐 어렵나요? 조금만 부지런 떨면 되는데. 그래, 잘 먹을게. 그런데 요즘 어때? 그냥 그래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좀 있으면 준이 올 시간이라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어머님, 나오지 마세요. 오랜만에 며느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아들의 사업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기도 했는데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면 오래 있지 않고 용돈을 주고는 금방 돌아왔습니다. 벌써 고2라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하니 제가 오래 붙잡고 있을 수도 없었죠. 엄마, 자주 좀 오세요. 누나한테만 가지 말고. 네 누나한테는 더 안 가. 누나가 찾아오지. 아, 그래요? 암튼 오신 김에 저녁까지 드시고 가세요. 그래요, 어머님. 지금 국 끓이고 있는데. 가야지. 저녁은 너희끼리 먹어. 난 우리 손주 얼굴 보러 왔어. 우리 준이 공부하는데 힘들진 않아? 하고는 있는데 점수가 잘 안 올라요. 그래, 공부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은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자, 할미가 주는 용돈이야. 고맙습니다. 늦기 전에 난 그만 일어날게. 아, 엄마, 저녁 드시고 가라니까요. 난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나오지들 말어. 저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아들 며느리 보러 가는데 더 정확히는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어봤자 불편할 테니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나 며느리는 왜 벌써 가냐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로 살아봤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엄마가 될 수 없듯이 불편한 걸 알고 있었기에 아들 집에 가면 1시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딸이나 아들 모두 똑같이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나이가 들고 나니 딸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와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 딸이 커서 저와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말벗도 해주니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탈이야. 너 이제 들어가야 하지 않아? 오늘은 남편이 애들하고 알아서 저녁 먹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랑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그럴까? 뭐 먹고 싶어? 내가 저번에 갔던 식당 있는데 괜찮더라고. 거기 가자. 시간이 지나니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것보다 오히려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책도 보고 요리도 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종종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문제는 아들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간 사업이 대박은 치지 못했어도 유지는 되는 줄 알았는데 손대는 사업마다 다 말아먹고 빚도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들은 사업은 하면 안 됐습니다. 회사든 공장이든 들어가서 매달 월급을 받으며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다 큰 아들을 제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본인이 사업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답답한 게 있다면 여태까지 사업해서 돈을 잘 번 적이 없고 빚만 쌓이고 있으면 하루빨리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았어야 했는데 빚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빚을 내서 다른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빚의 규모가 점점 커졌던 겁니다. 엄마, 정말 저 이번엔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네? 그동안 네 아버지한테 받아간 돈은 다 어쩌고? 그건 다 썼죠.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고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도와주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장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단번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자식이 둘이다 보니 더욱더 고민이 됐습니다. 딸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8억이나 되는 돈을 아들에게만 다 주려니 그게 마음에 걸렸죠.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혼자 알아서 잘 커준 딸이라 고맙고 미안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딸은 속이 깊었습니다. 엄마, 해줘. 그래도 되겠어? 준영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 눈치 보지 말고 해줘요. 적은 돈도 아니라서 저는 딸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딸도 내심 서운함이 있었다더라고요. 나도 알고 있었어. 아빠가 그동안 진영이한테 생활비 하라고 돈 주고 있던 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끼리 가끔 만났거든. 그런데 진영이가 사업이 망해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래도 생활이 되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었어. 들어보니까 아빠가 도와주고 있구나 싶었지. 암튼 내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난 신경 쓰지 말고 진영이한테 해줘.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원래도 저에게 잘하는 편이었지만 유독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너 그 사업 그만 접어.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에요. 사업하지 말고 돈 적게 주더라도 월급 나오는 회사나 공장 들어가서 일해. 네, 그럴게요. 빚 다 갚으면 정해진 돈 안에서 아껴가며 살고. 알겠어요. 그렇게 살게요. 이제 사업 같은 거 하지도 않고 빚 청산하면 엄마 말씀대로 착실하게 살게요. 그리고 바란 적은 없지만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 모실게요. 그런 거 바라고 준 거 아니야. 알죠, 잘 알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친정엄마 못지않게 어머님 모시고 효도하고 살 거니까 두고 보세요.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더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손주를 보러 아들 며느리 집에 찾아갔죠. 아들은 전에 얘기한 대로 공장에 취직했다며 야근이 잦아서 늦게 퇴근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불편할까 봐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손주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해서 혼자 먹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먹고 가라고 하길래 며느리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찌개 잘 끓였다. 맛있네. 그렇죠. 얼른 드세요. 그래, 너도 얼른 먹어. 그리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이번에 어머님 없었으면 집도 넘어가서 오갈 데 없는 신세 됐을 거예요. 그래,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다. 이날 며느리와 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도 아들도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딸이나 아들 집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쁜 걸 알아서 저도 저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보고 싶어서 가끔 찾아가면 전에는 그래도 반겨주더니 다음에 오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지금 우리 준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릴까 하는데 집에 있어? 아, 어머님 어쩌죠? 오늘 저희 다 같이 밖에 나와 있어서요. 그래. 목요일에 오실래요? 준이도 그날은 집에 있어요. 그래. 알겠구나. 가기 전에 전화를 꼭 했는데 제가 가려고 한 날에 일이 있다며 다음에 오라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요일까지 콕 집어서 말해주길래 그날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 저번에 전화했더니 오늘 오라고 그랬잖아. 제가요? 그랬나? 그런데
지금 친정엄마가 와 계셔서요. 다음에 오실래요? 찾아가면 문 앞에서 돌아가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하는 말을 다 믿었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어긋날 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주고 나서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손주가 내년에는 고3이라 벌써부터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라는 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찾아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데도 며느리는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보고 싶어 무작정 아들 사는 동네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손주를 마주쳤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주 이름을 불렀고 다행히 손주는 웃으면서 제 쪽으로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그래, 준이야. 잘 지냈어? 네, 얘들아, 인사해, 우리 할머니. 아, 그 부자 할머니? 맞아. 그런데 손주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부자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 부자야.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돈도 많이 줬다니까? 에이, 준이야, 그런 얘기는. 뭐 어때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는 다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저희 지난주에 괌으로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랬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준 돈으로 여행 가는 거라고 했어요. 뭐? 아, 맞다. 잠시만요. 손주는 갑자기 가방에 달려있던 뭔가를 빼서는 저에게 줬습니다. 이게 뭐야? 여행 갔을 때 산 키링인데 집에 많아서 할머니 하나 드릴게요. 저 그런데 친구들하고 공원 가기로 해서 이만 가봐야 해요. 그래, 알았어. 차 조심하고. 저기 준이야. 네? 아빠 요즘 회사 출근하고 있어? 회사요? 아니요. 아빠 요즘 집에 있어요. 아침에 저보다 늦게까지 주무세요. 할머니, 저 이제 진짜 가봐야 해요. 그래, 얼른 가봐. 손주의 말을 듣고 너무 기막혔습니다. 아들은 빚만 해결하면 착실하게 잘 살 거라고 했는데 공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형편상 해외여행은 말도 안 됐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려니 답답해서 저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는데 전처럼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님,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않고요. 그래, 미리 전화 못한 건 미안하다. 손주 얼굴 잠깐만 보고 가려고 왔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준이 내년에 고3인 거 아시죠? 지금도 방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찾아오시는 거 애한테도 안 좋아요. 그 말은 내가 손주 공부에 방해라도 된다는 거야? 당연하죠. 아무리 가끔 오신다고 해도 집에 자꾸 누가 찾아오면 신경 안 쓰이겠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다른 손님은 되고 저는 안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더군다나 집안에 손주가 없다는 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행동이 괘씸하길만 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다음엔 전화 꼭 하시고 오시고요. 싫다. 온 김에 아들 퇴근하면 얼굴이나 보고 가련다. 얼른 문 열어라. 아니, 왜 이러세요? 준이 아빠 오늘 거래처랑 회식 있어서 늦어요. 뭐 거래처? 공장 들어갔다더니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었냐? 아니, 그게 회사에서 회식한다고요.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암튼 어머님 때문에 손주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좋겠어요? 그런 거 바라시지 않으시죠? 그럼 얼른 가세요. 다음에 전화 먼저 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얼굴만 내민 채로 저에게 저런 기막힌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일하느라 바쁘고 며느리는 손주가 곧 고3이니까
챙겨줘야 하니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실망도 컸습니다. 저는 이날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딸과 통화를 했죠. 딸은 제 얘기를 듣고는 같이 화를 냈는데 딸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간 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인 게 너무 화가 났죠. 저하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제 받을 돈 다 받았으니 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하니 저도 이런 자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냥 연락을 끊고 살기엔 너무 화가 났고 괘씸했기에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아들은 제가 보낸 문자 한 통을 보고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야.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 돈은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차용증을 왜 썼니? 분명히 그때 형식적인 거라고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랬다. 그런데 너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난 법대로 할 거다. 제가 아들에게 보낸 사진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기 전 딸과 의논해서 차용증을 쓰기로 했죠. 제 딸은 법무사여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큰 돈이다 보니 차용증을 쓰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아야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죠. 추가로 강제 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을 했는데 딸이 아주 꼼꼼한 성격답게 특약사항까지 잘 넣었더라고요. 저는 차용증에 나온 내용 그대로 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 주면 땡이라며 절대 돈을 못 준다고 했어요. 차용증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래?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너한테 뭐 큰 거 바랬냐? 아니, 돈 해주면서 파라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집 날라간다고 해서 손주까지 있는데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 덕분에 빚 갚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너 사업 그만둔다고 약속해놓고 왜 아직까지도 그놈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응? 빚이 어마어마하다면서 해외여행 갈 돈은 또 어디서 나고? 제가 여행 얘기를 꺼내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친정에서 경비를 보태주셔서 간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이야?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미 손주한테 얘기도 다 들었는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며느리를 보며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지니 찬밥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며 영 끊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효력은 대단하더라고요. 아들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의 빚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빚을 해결한 건 맞지만 남은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며느리는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나중에 딸과 함께 아들 집에 갔다가 안방에 쌓여있던 명품 가방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아들 며느리는 제가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잘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를 대했던 태도는 저를 정말 비참하게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자식한테 버림받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했으나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돈을 다 받아냈습니다. 딸이 전부터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가진 돈 나나 진영이한테 줄 생각 말고 엄마가 다 써.
알았지?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살라고. 여행도 실컷 다니고 남들 하나쯤 있는 명품도 사보고. 다 늙어서 뭘 그런 걸 사. 그래도 다 해봐. 후회 없게. 그때는 딸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식에게 재산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보니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줬으면 됐지. 이제는 자식들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었죠. 아들 가진 돈을 전부 주고 나머지는 봐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번에 또 봐주면 절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끝까지 돈을 받아내는데요. 결국 살던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업을 가진 돈으로 메꿔가며 하다가 돈이 없으니 결국 망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공부에 영 소질이 없다는 걸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 뿐이었죠. 저한테는 집에서 공부한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손주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게 바빴고 학교 성적도 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때 저보고 이 난리를 피워서 자기 아들이 성적이 떨어졌다며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성적이 어땠는지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들 인생이 참 순탄치가 않아 보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은 사업이 망한 후 공사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 현장직으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아들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잘못을 뉘우쳤겠지 싶어 약간의 기대를 했으나 아들은 여전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다. 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넌 더 빼야 돼. 저기 엄마, 오늘 저녁 먹고 가도 될까요? 그런데 아들은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이랑 다 같이 안 먹고? 지금 집에 없어요. 준이 엄마가 준이 데리고 친정 갔어요. 친정이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얘기를 꺼내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둘이 싸웠어? 이혼이라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는 집이 빌라에 평수도 좁아서 못 살겠대요. 준이 곧 있으면 수능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당분간 친정 가서 지낸다고.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이 한 말이 더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평수 넓혀서 아파트로 이사가게 조금만 보태주세요. 네? 뭐라고? 네가 벌어서 집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이혼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지금 그 재산 저랑 누나가 나눠 가질 건데 미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말이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더군요. 남편이 저 몰래 아들에게 스스로 해볼 기회도 주지 않고 힘들다 하면 지원해준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 너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엄마! 아니 나중에 엄마 나이 들어서 거동도 못하고 힘들 때 누가 엄마 돌볼 것 같아요? 누나라고 생각해요? 저잖아요, 저! 저랑 준이 엄마요! 그러니까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 좀 주세요, 네?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면 준이 엄마 입에서 이혼 소리 다시는 안 나올 거고 나중에 우리가 엄마 편하게 모실 텐데 왜 이러세요? 자꾸 고집 피우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구박받고 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저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서 제 손은 덜덜 떨렸는데
엄마, 내가 너한테 가진 돈 다 주고 나서 너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내가 찾아가면 귀찮아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거야 바빠서 그랬고요. 아니? 그건 마음의 문제다. 내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하는 게 네 마음이라면 난 너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그리고 내 돈은 너도 소영이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을란다. 아니 엄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나가! 아 엄마, 제발 도와줘요. 그날 이후 저는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괜히 나중에 짐이 되는 것도 싫고 더 나이 들어서 어디라도 아프면 실버타운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에 조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은 팔아야 하나 싶었는데 월세로 돌렸습니다. 기회 봐서 처분할 생각이고요. 아들내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는데 딸한테 듣기로는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이제는 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는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쓰질 말아야 하는데 며느리나 아들이나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아야 하는 그 성격 때문에 빚내는 걸 아주 우습게 알더군요. 아마 한참을 더 고생해야 그동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겠죠. 저는 현재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과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외손주들도 저를 좋아해줘서 함께 만나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